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13년 만에 이혼을 하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전 남편과는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함께한 세월만 해도 정말 오래됐지만 정리는 한순간이었네요. 이혼은 결혼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이혼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또한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을 해야 했기에 이 또한 저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남편의 외도였지만 그동안 쌓인 것들이 많다 보니 결혼 생활 자체가 저에게는 이혼 사유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혼자서 잘나서 사업이 대박나고 남자는 바람 한 번 피울 수도 있다며 저에게는 모진 말을 서슴지 않았던 시모. 앞뒤 사정 모르고 자기 아들하고 이혼하라고 하길래 미련 없이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얼마 못 가서 제 앞에 찾아와 싹싹 빌었던 사람이 바로 시모였죠.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시모가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20대 후반에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아서 처음에 제가 오빠라고 불렀으나 만남이 오래될수록 호칭은 자기가 되었네요. 30을 넘긴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는 양가의 인사도 드렸는데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직도 그때 모습은 정말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은미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구나. 네?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 말이다. 우리 아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싶었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구나. 엄마, 은미 얘 완전 엘리트야.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직장이야 너도 좋은 회사지 뭐. 암튼 난 학벌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다. 회사에서도 괜히 어느 대학 나왔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고. 그게 다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성실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잖아. 엄마, 은미 불편하게 왜 그래요? 이제 그만하시고 얼른 식사하세요. 그래. 내가 초면에 좀 실례를 했네. 얼른 먹어. 이날 어머님은 저에게 좋은 대학 나와서 회사도 잘 들어갔으니 친척들 앞에서 소개하기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학벌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길래 어머님도 좋은 대학을 나오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 엄마 때문에 좀 불편했지.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어머님이 대학을 좀 따지시는 거 보니 어머님도 명문대 나오셨나 봐? 뭐? 아니야. 우리 엄마 국민학교만 나왔어. 아마 엄마 친구들 중에서도 그래도 고학력자일걸? 형편도 좋지 않고 할아버지가 여자는 공부해서 뭐 하냐고 하면서 학교도 안 보내줬대. 그래서 엄마가 좀 학벌에 대해서 저런 면이 있으셔.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어머님은 본인의 결핍 때문에 컴플렉스가 생기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학벌이 좋은 사람을 약간 동경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요즘 늦은 나이에도 공부 시작해서 대학 가는 분들도 많은데 어머님한테 권해보는 건 어때? 그래야 콤플렉스도 극복할 수 있고 좋지 않을까? 그건 안 돼. 엄마가 학력 얘기하시는 거 정말 싫어하셔. 그리고 이 사실 아는 사람도 우리 가족 말고는 없는데 공부한다고 해봐. 주변에서 다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너도 모른 척 해줘. 어? 사실 공부라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렇게 말하기도 했고 어머님도 공부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니 모른 척 하기로 했네요. 저희는 서로 모아놓은 돈으로 알뜰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식을 올렸습니다. 서로 모은 돈으로 집을 얻는 데 썼고 살림살이는 살면서 하나씩 마련했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살림을 꾸리고 사는 것도 좋았지만 저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에는 살던 빌라를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구축이긴 해도 내부 인테리어가 싹 되어 있는 집이라서 손볼 것도 없었어요. 거기다 저희 둘 다 맞벌이라서 대출금도 빠르게 갚아나갔습니다. 그렇게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중 남편이 갑자기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평소 차를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기 전부터 아마추어 레이싱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고 대회에도 많이 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트로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업도 자동차와 관련된 아이템이었고 저한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은 좀 그렇지 않아? 난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세월에 돈을 벌어? 내가 괜히 뜬구름 잡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나름 괜찮은 사업 아이템처럼 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 정말 그게 맞는 건지는 알 수 없었죠. 이게 말이야, 자동차 연료를 절감해주는 와류 장치야. 이런 무동력 터보를 제작해주는 공장도 이미 알아놨고 차 좀 아낀다는 사람들은 다 관심 갖는다니까. 이게 샘플인데 봐봐. 내가 뭐 아나? 그런데 언제 이렇게 샘플까지 만들었어? 이 정도 준비도 안 하고 너한테 사업 얘기를 꺼냈겠어? 그러더니 남편은 얼른 옷을 입으라며 공장을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상당히 큰 공장이었고 그곳에서 대표와 인사도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품 시험까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 봐. 이 장치를 차에 넣고 달리면 엔진 출력도 좋아지고 연료 절감도 되고 완전 연소라 매연도 줄어드니까 친환경이고. 해당 공장에서 서류를 보여줬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제품이긴 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저는 그 공장을 검색해 봤는데 공장 자체는 오래된 기업이었고 이름도 좀 알려진 곳이었어요. 남편은 저 몰래 준비까지 완벽하게 해두었는데 어떻게든 제 허락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서 거의 한 달 동안은 저를 설득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도 열정이면 뭐든 해내겠다 싶어 믿고 지지해주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남편의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업이 어디 있겠나 싶어서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는데 결과는 처참했죠. 제품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를 사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제품 하나로 연료 절감이 된다면 왜 대기업에서는 만들지 않았겠냐며 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퇴직금에 그동안 모은 돈까지 다 넣고 시작했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계속 까먹기만 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 때문에 공장에 대금도 줘야 하고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어하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여기저기 빚진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고 맞벌이에 외벌이가 된 저희 집은 그렇게 형편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번 돈으로 둘이 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빚이 있으니 힘들더라고요. 월급날 돈을 받아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달도 많았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투잡까지 하게 되었어요.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던 저는 따로 번역 일을 알아보고 시작했습니다. 영어 전공을 했던지라 번역 알바를 구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큰 돈은 벌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 요령도 생기고 해서 논문 번역을 맡기도 하고 전문 용어가 많거나 내용이 긴 경우 페이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평일에는 퇴근 후 집에서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대출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쓸 돈도 조금씩 늘어났지만 갈 길은 멀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크게 벌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다 접고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가는 건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계속해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제가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거의 8년 정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씩 남편의 사업이
전보다 좋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남은 대출금이 있어 2년을 꼬박 채워서 10년 동안 빚을 거의 다 갚고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여기저기 사업 루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며 동호회 사람들과 친분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고생하며 사는데 남편은 놀러 다니는 것 같아 이걸로 좀 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자기야, 이것 좀 봐. 어? 뭔데? 여기 주문 내역 좀 보라고. 동호회에서 배너 하나를 걸어줬는데 그거 보고 회원들이 너도 나도 주문 넣고 있어. 남편은 공동구매 방식으로 각 동호회마다 할인을 넣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무료 이벤트로 장착 서비스까지 해주면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며 여기저기 산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거기다 제품을 취급하고 싶다는 매장들이 늘면서 제품 생산량도 늘고 공장에 밀려있던 대금도 완납하게 되었습니다. 밀린 돈을 내고도 수익이 나왔으니 이제 조금씩 빛을 보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은미야, 이제 너 번역일 하지 마.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일만 하느라 고생했지? 그래도 하던 건 마무리하고 끝내줘야지. 그럼 그것만 하고 이제 좀 쉬어. 우리 주말에는 여행도 다니고 어떻게든 남들 사는 것처럼 하고 살자. 남편은 주말에도 일을 나가야 할 만큼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서 길진 않았지만 2박 정도 국내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매일 일만 하며 살다가 이런 여유를 즐기게 되니 저도 살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 동기와 퇴근 후 근처 백화점으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할인하는 상품도 있고 해서 가끔 퇴근하고 들르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자기 회사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하철 타지 말고 있어봐. 나 백화점에서 장 보고 있는데? 그래? 그럼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한 30분? 그리고 나 혼자 아니야. 이대리랑 같이 있어. 알았어. 암튼 나 백화점 앞으로 갈 테니까 장 보고 나와. 남편은 웬일로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같이 직장을 다닐 때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니 가끔 데리러 와서 같이 퇴근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와 회사 동기는 장을 다 보고는 백화점 입구 쪽을 나와서 서 있었는데 저 멀리서 남편 차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얼른 타세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백화점하고 지하철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따로 장 갈게요. 장 본 곳도 있는데 힘들게 그러지 마시고 얼른 타세요. 남편은 제 회사 동기까지 챙기며 데려다 준다고 했고 그렇게 다 같이 차를 탔습니다. 한참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매일 표정이 어둡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은 물론 예민한 모습도 많이 봤는데 일이 잘 풀리니 항상 싱글벙글이었어요. 그렇게 회사 동기를 먼저 내려주고 저와 남편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장 본 건 내가 들을게. 고마워. 그런데 어디가? 안 올라가? 잠깐 이쪽으로 와봐. 남편은 주차 후 내려서는 집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아닌 정반대쪽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영문도 모르던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좀 걸어가더니 한 수입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건네주면서 이거 당신 차야. 뭐? 장난하지 마. 맞다니까. 이것 봐. 시동 걸리잖아. 얼른 타봐.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느라 고생 많았지? 나야 뭐 항상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자기 고생 그만 시킬게. 회사 갈 때 이 차 타고 가. 너무 과하다 여보. 나 이제 돈 많이 버는 거 몰라? 이 정도 수입차 정도는 할부 없이 살 수 있는 능력 된다고.
그러니까 편하게 다녀. 남편은 지난 10년간 제가 고생했던 걸 얘기하면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선물은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살면서 더 좋은 선물도 많이 해준다고 했죠. 몇 달 뒤 제 생일에는 명품백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소 가방은 그저 소가죽으로 튼튼하기만 하면 됐기에 브랜드보다는 가성비를 따지며 사곤 했는데 명품백을 선물 받고 나니 들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제 성격상 비싼 가방을 막 들고 다닐 수는 없어 특별한 날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항상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내가 돈 한 푼 없을 때 다들 사업 망했다고 나한테 손가락질할 때 당신은 묵묵히 내 옆에서 응원해주고 믿어준 거 다 알아. 그래서 고마워. 나 당신한테 평생 잘하고 살 거야. 뭐가 이렇게 거창해? 그냥 우리 평범하게 살자. 돈 많이 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알았지? 알았어. 그래도 이제 전하고는 수입 자체가 달라졌는데 그래도 누릴 건 누리고 살자. 남편은 저에게 선물을 참 많이 해주었는데 그중 살던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업 때문에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것도 있었는데 그걸 오로지 제 힘으로 다 갚았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이 집의 주인은 저라면서 명의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생하며 힘들게 산 건 맞지만 이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든 해주고 싶다면서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너무 바빠서 저와 시간을 보낼 때가 손에 꼽았습니다. 돈 잘 버는 거야 좋았지만 얼굴 볼 시간도 없으니 차라리 돈은 좀 적게 벌더라도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시댁에서 제사가 있는 날에도 남편은 거의 참석을 못할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 저 혼자 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혼자 온 거야? 네, 이가 좀 바쁘네요. 사업하는 사람이 바쁘지 그럼. 내가 음식은 다 해놨다. 나물만 좀 무쳐봐라. 네, 알겠습니다. 시댁에는 아직 결혼 안 한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만나는 사람도 없고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서만 지내는데 제가 와도 인사를 한운동 만운동 했죠. 그러다 보니 대화도 많이 못 해봤어요. 아버님과 도련님까지 다 같이 모여서 음식 준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대로 어머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는 제사를 마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좀 가져가라. 어머님 너무 많은데요? 뒀다 먹으면 되지. 냉동실에 넣어두던가. 우리 주영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동그랑땡 정말 잘하는 거 너도 알지? 그럼요. 가져가서 우리 아들 해줘라. 너도 좀 먹고. 그런데 이날은 짐이 좀 많았습니다. 싸주신 음식도 많고 해서 혼자 들고 가긴 좀 버거웠는데 어머님이 들어주신다며 주차장까지 같이 내려갔어요. 어머님, 이제 이리 주세요. 그런데 이 차는 뭐냐? 샀어? 네, 주영 씨가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라고 사줬어요. 세상에, 이렇게 비싼 차를? 너 원래 지하철 타고 다니지 않았어? 차가 필요해? 굳이 필요는 없는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차를 뽑았더라고요. 어머님은 표정이 좀 안 좋으셨지만 그래도 말씀은 좋게 하셨습니다. 그래, 좋겠구나. 우리 아들이 이런 차도 사주고. 아껴 타! 이렇게 비싼 차는 사고라도 나면 수리비 많이 나올 텐데. 네, 조심히 탈게요. 그럼 저 가볼게요. 어머님도 얼른 올라가세요. 그래, 알았다. 저는 차에 타서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뒤를 보니 어머님은 그 자리에 서서 제 차를 끝까지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제가 고생고생하며 돈 번다는 걸 아셨음에도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저 자나 깨나 아들 걱정뿐이었죠. 그러니
자기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제가 탈 차를 사줬다는 게 어머님 입장에서는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서운하긴 했으나 어머님이 원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걸 잘 알아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남편과 다툰 적이 아예 없었던 적은 아니에요. 결혼 초 어머님이 자꾸만 아들아들 하시길래 듣기 거북해서 남편한테 한 소리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가 좀 이해해. 우리 집에 딸이 없잖아. 아들만 있는 집이라고 해서 어머님처럼 다 저러시진 않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아들 부심 이런 게 좀 있어. 엄마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더니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엄청 예뻐하셨대. 그렇게 몇십 년을 사셨으니 우리가 뭘 어쩌겠어. 그러다 보니 저도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쁘긴 했으나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해서 그냥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바빠도 너무 바빴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이 많아도 매일 집에는 꼬박 들어왔는데 사업을 핑계로 외박을 하는 날이 조금씩 늘어갔어요. 술 마시는 날도 많아서 저는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어 술 좀 적당히 마시라고 했으나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툭하면 외박에 핸드폰을 잠그는 것은 물론 술 마시고 들어와 거실에서 자고 있을 때 자켓이라도 벗겨주려고 하면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났구나 혼자 생각하게 되었어요. 함부로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결국 남편의 바람은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니겠지 생각하며 어떻게든 희망 회로를 돌렸지만 남편의 거짓말은 늘어갔어요. 의심이 들었던 순간 남편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는데 어떤 여자와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뒷모습만 찍히긴 했지만 날씬하고 어려 보였죠. 거기다 불박에 녹음되어 있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난 것 같았어요. 연애할 때 다른 여자한테 눈길 한번 안 주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이러고 다니니 저는 배신감이 정말 컸습니다. 가끔 집에 들어와 저녁이라도 같이 먹는 날에는 남편은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여전히 다정했고 친절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핸드폰을 붙들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폰을 잠그긴 했지만 저는 비번도 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복잡한 걸 좋아하지 않아서 통장 비번도 같은 숫자로 통일시켜서 해놓았고 현관 비번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핸드폰 잠금도 저는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었기에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블랙박스에도 증거가 저렇게 명확히 있는데 핸드폰에는 대체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을까 싶어 남편이 잘 때 보게 되었는데 이미 남편의 바람을 알고 봤음에도 손발이 떨려 혼났네요.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나는 것 같았고 대화 내용 중 자기들은 일 때문에 만나는 거니 떳떳하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하면서 남편을 대했는데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한테 잘해줬고 종종 선물도 사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너무 뻔뻔하다 싶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전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과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증거야 차고 넘치니 남편은 유책 배우자가 된다고 했고 상간녀 소송도 이 정도면 충분히 시작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을 듣고 며칠간 고민한 끝에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 뭘 해? 이혼.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남편은 펄쩍 뛰었고 그동안 절 기만해놓고는 이런 태도를 보이니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는 것도 싫고 남편의 이런 뻔뻔한 모습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바로 말했어요. 너 그동안 바람 피우고 다녔던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뭐? 그 여자 이름이 아마 오지은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그 여자 번호도 아는데. 지금 전화해볼까?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간녀와 정리를 할 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했고 어이없는 말도 했어요. 정리할게. 그러니까 지은인 건들지 마. 어? 건들지 마?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니? 그게 아니라 잠깐 만난 거야. 그러니까 괜히 일 키우지 말고. 내 기분은? 내 입장은? 뭐 당연했지만 남편은 제 입장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괘씸했어요. 저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일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생활 패턴이 엉망이었는데 불면증에 시달린 건 물론 역류성 식도염까지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건 남편의 배신이었으니 제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끝까지 상간녀 소송은 할 거라고 했더니 제 말대로 이혼해 줄 테니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말라고 애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죠. 상간녀 소송을 해도 저에게는 성이 차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상간녀를 감싸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짜증나서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맞고 있는 거예요.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라면서 계속해서 우리 지은이는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급기야 화를 참을 수 없던 저는 발로 남편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래봤자 남편은 타격도 크지 않았어요. 제가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방으로 가 찬물을 컵에 담아와서는 남편 얼굴에 뿌리고는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그렇게 집을 나갔고 저는 예정대로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안 들어왔고 이혼해준다고 하더니 도장도 안 찍고 지냈습니다. 이러니 제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네요. 상간녀 소송도 빨리 끝나는 게 아니어서 짜증이 났는데 이혼 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현실이 싫었습니다. 왜 나는 계속해서 이런 고통에 시달려야 하나 싶어 억울하기까지 했죠. 남편 하나 믿고 그동안 밤낮 구분 없이 일하며 살았는데 왜 나는 행복할 수 없는지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 걱정이 크셨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하루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전화할 때는 안 받더니 이혼 소송을 시작하려고 하니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가 집을 나간 지 딱 한 달이 되던 날이었죠. 이제라도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하려나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 지금 뭐라는 거야?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전화를 해? 미안해. 일단 여기로 좀 올 수 있어? 남편은 전화하자마자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했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면 바로 도장을 찍겠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찾아갔어요. 그곳은 병원이었는데 도착해서 전화를 하니 병원복을 입은 남편이 로비에 내려왔습니다. 그 옷은 뭐야? 자기야, 나 간암이래. 그것도 3기. 뭐? 그렇게 잘 먹고 다녔는데도 살이 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피곤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간암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밀검사 하자길래 입원했어. 너 어떡해? 야, 이혼 도장 찍어준다고 해서 왔더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넌 내가 아프다는데 이혼이 그렇게 급하냐? 네가 그렇게 감싸고 돌던 그 여자는 어딨냐?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상간녀는 끝까지 있어준다고 했다가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치료 기간이 오래될 것 같으니 아예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소송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참나. 그 여자가 도망간 게 내 탓이라는 거야? 암튼 지은이도 떠났고 정리됐는데 너도 우리 이혼하는 거 좀 더 고민해 볼 수 없어? 지금 내 몸이 이런데
너까지 날 이렇게 힘들게 해야겠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가남이라며 울먹거리면서 말할 때는 순간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래 연애하고 결혼해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무자르듯 어떻게 감정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도 자기 상황만 얘기하고 그동안 제가 고통받은 건 생각도 안 해주길래 아주 시모랑 똑같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산 세월이 있어서 아프다고 하면 안타깝기라도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겼습니다. 오히려 한 대 더 때려주고 싶었는데 아프다는 사람을 때릴 수도 없고 해서 저는 도장이나 찍으라고 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찍기로 했잖아. 내가 이렇게 사과하는데도 안 되겠냐? 사과를 할 시기가 너무 지났다는 생각은 안 드니?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직 몰라. 걱정하실 게 뻔해서 말씀 안 드렸어.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나 좀 챙겨주면 안 되겠어? 너 아니면 엄마가 와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 나 이제 너뿐이야, 어? 이날 저는 남편을 만나고 와서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한 게 아니라 도장을 안 찍어주니 소송을 시작해야 했는데 저렇게 아프다고 하니 고민이 되었죠. 그런데 며칠 뒤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 자기 아들이 잘 나간다고 잘난 척하던 시모는 그동안 자기 아들이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저한테 막말을 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네가 막았지? 네? 갑자기 오셔서는 뭘 막았다는 거예요? 네가 중간에서 막은 거 아니야. 왜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가 몇 달째 안 들어오냐고. 무슨 생활비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말도 없이 시댁의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전 모르는 일이에요. 그동안 남편이 어머님한테 생활비 드리고 있었던 것도 전혀 몰랐다고요. 모르긴 뭘 몰라. 너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돈까지 네가 중간에서 가로챈 거 아니야? 어머님! 어머님은 제가 팔자 좋게 본인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잘 사는 줄 알고 이런 막말을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아들하고 이혼해. 저는 어머님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니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10년 동안 제가 먹여 살렸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이혼을 하라니 어이가 없었죠. 시모는 계속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네 주제에 사모님 소리가 어울리겠니?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내 아들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았겠냐고. 그 좋은 차에 명품에 그거 다 우리 아들 덕에 누리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틀린 말 했어? 대답을 좀 해봐라. 저는 긴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어머님한테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인생 살려주시네요. 뭐라고? 뭘 살려? 어머님 원하시는 게 어머님 아들하고 제가 이혼하는 거 맞죠? 그래.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런지 말귀를 빨리 알아듣는구나. 저는 잘 됐다 싶어 병원 위치를 어머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에 어머님 아들이 있으니까 가셔서 전화해보세요. 직접 아드님 얼굴 보고 생활비 달라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혼은 저도 바라는 바니까 제발 빨리 도장 좀 찍으라고 해주시고요. 시끄럽고 여기 병원인데 왜 여기 우리 아들이 있다는 거야?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시지 마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신경질을 내며 나가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절대로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으나 어머님은 다음 날 또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현관 비번도 바꿨는데 밖에서 벨을 누르고 비번도 계속해서 누르는 소리가 났죠. 제가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으니 현관문을 두드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저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건 예상했어요. 자기 아들이 현재 간암이라고 하니 이혼을 시킬 수가 없었겠죠. 저는 저런 시모 행동이 너무 싫어서 인기척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에 돌아가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아파트 입구에 시모가 서 있었어요. 저를 만나려고 새벽같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은민호, 다 알면서 왜 나한테 말도 안 한 거야? 우리 아들 아픈 거 말이야.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래, 그건 알겠고. 저 내가 이혼하라고 했던 거 취소하마. 취소라니요? 생각해보니 이혼은 안 되겠다. 저기 내가 말 실수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이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영이도 너랑 헤어질 마음 없다더라. 우리 아들 옆에 너 말고 있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 사모님 소리 안 어울린다고 할 땐 언제고 며칠 만에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사정하는 거 아니냐. 갑자기 태도가 변한 시모는 저에게 와서는 뒤늦게 간병 얘기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절대로 없었죠. 저는 끝까지 시모 말대로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 그 길로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끈질겼어요. 택시를 타고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쫓아왔고 일하던 중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말에 내려가 보니 시모였습니다. 은미야. 너 그렇게 가버려서 내가 할 말 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내가 그냥 한 말 가지고 이럴 거야? 그래도 미혼하고나 네 남편이 내 이러면 되겠냐고. 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가보세요. 너 왜 이렇게 독해? 나중에 그 죄를 다 어떻게 하려고 이러니? 저는 시모의 말에 무시하고 다시 올라가려다가 저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게 지금 저한테 할 소리예요? 어머님 아들이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바람까지 피웠어요. 젊은 여자랑 상간녀 소송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자 시모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업하는 남자치고 바람 한 번 안 피워본 사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남자는 바깥이라면 바람도 피운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 좀 있으면 다 바람을 피운다고요? 저희 아빠도 30년 넘게 사업하신 분인데 단 한 번도 가정에 소홀한 적 없으셨고 엄마한테 평생 잘하고 사세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 네가 그걸 어떻게 다 아니? 기가 막혔습니다. 가만히 계시던 저희 아빠까지 안 좋은 사람으로 매도하더라고요.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다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뭐야? 이게 정말 내가 너보다 인생을 살았어도 몇십 년을 더 살았어.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 조용히 들을 것이지 대들긴 뭘 대들어? 직원들이 다 쳐다보는데 시모는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사무실로 올라갔고 가는 중에도 제 뒤에서 끝까지 소리를 지르는 시모였습니다. 결국 회사 경비원한테 제지당하고 그렇게 밖으로 쫓겨나갔네요. 남편은 정밀검사 후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항암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듣기 싫은 말을 했습니다. 이혼하기 전까지는 연락할 수밖에 없어서 전화를 받아야 했는데 너무 짜증이 났네요. 그런 말을 대체 왜 나한테 하는 건데? 나 안 불쌍하냐? 하나도. 우리 이혼 소송으로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도장 찍어라. 남편은 계속 고집을 피우더니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혹시나 자기 옆에 있어줄까 싶었는지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로 다 적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이 참 길고 지저분했습니다. 시모는 얼마 뒤 저희가 이혼한 사실을 알고는 남편의 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야, 네가 내 아들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어디 잘 살 것 같아? 내가 너 절대로 가만 안 둬! 네,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 너희 부모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응? 네, 저희 부모님은 할 말은 하고 살라고 하셨고 부당한 대우 받으면서 억지로 참고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잘나셨네 아주. 네, 어머님 말씀대로 저 아주 잘났으니까요. 전 앞으로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고 아드님 아들하고 잘 사세요. 그리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의 번호는 모두 차단해서 시모나 남편의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모의 막말에 저도 참기 힘들어서 당장 찾아가 저도 큰소리치고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남편이 그 벌을 대신해서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프다는데 암이라는데 이혼까지 한 마당에 굳이 제가 찾아가서 남편을 때려줄 수도 없고 많이 양보해서 참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여기서 그만 끝내라고 하셨고요. 몇 달 뒤 상간녀 소송이 끝났고 위자료도 받아서 이제 다 끝났다 싶었는데 저는 시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야 했습니다. 은미야, 이제 와?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니? 퇴근이 늦었네. 왜 또 오셨어요? 시모는 제가 궁금하지도 않은 내용을 저를 쫓아오면서 얘기하셨는데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서 타더니 요즘 우리 아들 항암하고 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살도 많이 빠졌어. 그런데요? 이 늙은이가 아들 평수벌 드는 게 맞아? 너 어쩜 이렇게 냉정하니?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모르셨어요? 아니야. 내가 아는 넌 정 많고 착한 애였다. 모진 척해도 내 눈엔 다 보여. 어디까지 쫓아오실 생각이세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 좀 더 하자. 어? 싫은데요? 그만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시모는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네가 우리 아들 다시 만난다고 말해야 일어날 거다. 그 와중에 엘리베이터에서 앞집 아줌마가 내리면서 이 모습을 다 보게 되었는데 저는 민망했지만 시모는 누가 보든 신경 쓰지 않고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으며 빌기까지 했습니다. 은미야, 이래도 안 되겠어? 나 무릎 안 좋은 거 너도 알지? 그런데 무릎까지 꿇었다. 우리 주영이 간병 좀 해줘, 응? 이제 남인데 제가 왜 간병을 해요? 도장 찍었다고 어떻게 너희가 한순간에 남이 되니? 그동안 산 세월이 있잖아. 부부라는 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짜증도 엄청 낸다. 밥을 해줘도 안 먹고 아주 못 보겠어. 그리고 이거 받아. 내가 아끼던 건데 너 주려고 특별히 가져왔다. 어머님이 저한테 보여준 건 진주 목걸이랑 금반지 2개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 너 해라. 필요 없으니까 그냥 좀 가세요. 너 진짜 이럴 거야? 저는 계속 고집을 피우며 집 앞에서 가지 않는 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어?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알았다, 간다고! 전화 안 끊어? 진작에 그러셨어야죠. 못된 것. 사람이 아플 때 버리면 벌 받는 거야. 저는 시모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일어나서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혹시나 집 안으로 들어올까봐 타고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려고 서 있었는데 제 발밑에 놓여있던 어머님 폐물을 놓고 가신 게 보여서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그거 너나 가져, 가짜야. 뭐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닫히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다시 열고는 가짜든 뭐든 가져가라고 했고 끝까지 안 받으시길래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진주 목걸이가 벽에 부딪혀서 바닥에 나뒹굴고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네요. 그로부터 보름 정도 지난 뒤 드디어 집이 팔렸고 저는 친정 근처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집이 어딘지 알지 못하니 시모는 더는 찾아오지 못했고 저는 두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되어 속이 다 후련했네요.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저는 회사를 잘 다니며 지내고 있었고 불면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매일 약을 먹었는데 이제 약도 없이 속 편하게 지내게 되었고요. 요즘 이혼이 흠도 아닌 세상이라 그런지 이혼을 했다 해도 주변에서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로부터 전 남편이 하던 사업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전 남편 사업이 잘 될 때 회사 직원들 중에서도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해당 제품을 사서 장착까지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서 다들 대박이라고 했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되고 나서 관련 글을 누군가 동호회 카페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글은 순식간에 여러 사이트에 퍼졌고 심지어 그 제품을 장착 후 사고 난 차량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하면서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난리가 났더군요. 동호회 사람들이 단체로 소송을 걸어서 이기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도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 같았고요. 그간 돈을 많이 벌었지만 보상금으로 이 돈을 다 쓰고 힘들어질 게 뻔했죠. 거기다 몸이 아파 치료도 받고 있는 상태였으니 시모가 벌 받을 거라고 했던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전 남편인 듯 했습니다. 바람도 안 피우고 착실하게 잘 살았더라면 이혼도 안 했을 거고 이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할 방법도 모색하고 그랬겠지만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전 남편 일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검색도 하지 않고 남이다 생각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만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에 자주 못 갔는데 이제는 언제든 갈 수 있으니 너무 좋고 무엇보다 신경 쓸 일이 없어지니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하나둘씩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해서 산 세월이 너무 아깝고 화가 났어요. 그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이혼을 하고 보니 제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 세월을 누구한테 보상받나 하면서 세상을 탓하기만 했는데 앞으로가 중요하다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에 있어서 정말 나이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누구는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믿으며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썰TV 시청자 여러분, 제 얘기가 참 길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인생은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도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